위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자동응답 시스템 ARS를 통한 당원 투표도 함께 실시합니다. 어제까지 실시된 모바일 당원 투표에서는 54.4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서울시육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약 20만 원씩 입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40 정도로 예상되며 재원은 서울시육청이 4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30%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될처럼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북도 등 간에 저녁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8.9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여전히 그의 말, 정확히 트위터는 혼란스럽습니다. 어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저거에 아주 소식이 있었다는 한실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면 자동차 렌탈업체 허츠와의 차량 공급 계약에 대한 입장을 올리고 때로는 심오하지만 간간히 입장에 대부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긴 일론 머스크 그 자신이 보유한 회사만큼 미스터리 그 자체인 기업도 없을 겁니다. 얼마 전 테슬라는 주가가 $1000를 돌파해서 설립 18년 만에 1조 달러, 1200조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9개 자동차 기업의 몸값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지만 정작 이 회사가 만드는 차는 50만 대, 순이익도 2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UN 식량 프로그램 WFP 데이빗 비즐리 사무총장과 통화상에서 벌인 논란은 이 원래 투자의 기이한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비즐리 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 부업이 7조 2천억 원만 쾌척한다면 4,200만 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금액은 머스크 재산의 2%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트위터에 유엔이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주식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 기대한다기보다 서로 이죽거리는 양상입니다. 머스크는 자기 사회의 사당 시각을 일축하면서 돈만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인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 했던 겸허한 이전 부자들, 특히 빌 게이츠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회사처럼 이 돈과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 수요일 성공예감 김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려야겠죠. 오늘 시작된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이것과 금리 인상 시기를 점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준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매달 1,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조 원쯤 되나요? 이걸 시장에 공급해온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흔히 자산 매입 축소라고 하죠.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려 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통해서는 2023년이라고 공언해온 금리 인상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점점 가늘어진다 혹은 끝이 뾰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까지 일상적인 경제금융 용어가 될 줄 몰랐습니다. 뭘까요? 자, 짧은 문자, 긴 문자 100원이고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외에
대한 의견 좋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당첨자 골라서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고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전 방송 상황 콩과 유튜브 통해 보실 수 있고요. 오프닝과 토요일 수업은 김방희 위에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 경제 뉴스 한 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자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 어떤 경제 뉴스 전해주십시오? KDI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자영업자 보금리 대출이 급증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돈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많이 오르죠. 네, 하루 만에 0.2%포인트가 오르기도 했다라고 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벌써 5%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하나는 배달료 얘기 잠깐 하는데요. 배달 대행료가 5,000원 시작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값을 올리든 배달료를 올리든 뭐든 올려야 되는 이 배달 기사분들에 대해서 자영업자라고 지금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가격을 부담하면 벌금까지 내고 있는데 이분들을 과연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권순우 기자 어떤 경제 뉴스 골랐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을 할지를 국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얘기를 그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은 좀 이거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대선 시즌이라 그런가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하다가 내년부터 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정부 여당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이게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라는 주장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무신경이 돼 있다 하고 있는데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젊은 유권자 표와 대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고요. 자, 고란 기자가 준비한 소식 가운데 그러니까 정부가 대출 그야말로 엄청나게 옥죄고 있는데 이게 자영업자를 제2금융권으로 몰아냈다. 그 결과 금리가 큰 대출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진 거군요. 이제 KDI가 냈다는데 약간 의미가 있는데요. 예. 여기가 국책연구기관이니까요.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8월 기준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1,000조 원을 돌파했을 것 같은데 예. 988조 5천억 원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12월보다 3조 3천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 동안 21.3%나 늘어난 겁니다. 예. 보통 가계대출이 빨리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는 일반 가계대출 증가율이 13.1%거든요. 예. 여기보다 1.6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도인데 질도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8월에 금융권 벌려 개인사업 가계대출 증가를 봤더니 이 금융권이 저축은행 증가율이 10.6%예요. 은행 대출 증가율은 6.5배. 저축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지난해 9월까지만 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12월에 7.9%, 올해 3월엔 13.1%, 6월엔 17.5%, 8월엔 15.5%. 쉽게 말해서 지난해 12월에는 저축은행 가서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은행 가서 빌리면 되니까. 그런데 규제를 하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저축은행으로 가서 돈을 빌리면서 저축은행에서 빌리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15.5%까지 늘어난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 사업자의 가계 대출이거든요. 이번엔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8월 기준 증가율을 보니까 이 금융권이银行과 사업금융이 26.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0.5%였거든요. 저축은행 대출 증가율은.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돈을 안 빌렸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들어서는 20%까지 올라왔습니다. 은행 대출 증가율은 11.3%에 그쳤고요. 쉽게 말해서 이 저축은행 쪽으로 다들 대출 받으러 몰려갔다는 건데 그럼 왜 몰려갔냐라고 보면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서 시중은행 문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부실련 방지를 위해서 지금 너무 고급니다.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형 대환 상품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16년에서 17년에 정부가 자금 정책 수요를 해줬더니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이 10%가 낮아졌다라고 해요. 빨리 나와야 된다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건 저도 예상도 했고 동의도 하는 건데 대출 규제가 심해지면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신경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부터 대출에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지금 뭐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금리인 이 금융권에서 몰려서 대환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진짜. 대출을 보니까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10% 중반까지 지금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이게 뭐 1년 전만 해도 이제 뭐 2, 3% 얘기했는데 5% 중반이면 굉장히 많이 뛰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대출금리를 매일매일 보시라거든요, 은행에서. 근데 하루 만에 어떤 은행을 갔더니 1일날 기준으로 보니까 그 상단과 하단 있잖아요. 신용대출 금리가 모두 0.21%포인트나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대충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혼합형의 경우 5.7%, 이 5% 중반까지 이제 올라온 거죠. 왜 올랐냐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시장금리가 인상됐고 이 기대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영향으로 일단 시장금리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른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니까 8월 말에 1.891%였거든요. 10월 말에 6.5%. 두 달 사이에 0.8%포인트나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당국이 대출 얘기하니까 대출 문턱을 좀 약간 높여버렸어요. 이게 뭐냐? 가산금리를 올려가지고 아예 대출 금리 자체를 올려버린 겁니다.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대출 받으신 분들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말 그대로 기준이 될 뿐이고요. 인상기가 시작되면 실세금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서너 배씩 뛰거든요. 금융기관과 시장이 방향을 이미 예상하면서 앞서서 혹은 더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에 잠수교 수위만 보고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거를 금융적인 현상으로만 다들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금리라는 거는 이제 경제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소비자니까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올랐다라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이전에도 저희가 성인여행에서 잘 전해드렸었는데 원자 공급 속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결국 소비자까지 영향을 주고 그건 결국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출 받을 때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크게 보자면 금융 완화 뒤에 금융 긴축기로 돌아서는 거니까 단순히 차가 아니라 크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요. 대출 주의할 때는 자,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공언했는데 국내에서도 이미 논란이 됐던 겁니다만은 이렇게 국제사회에 공언하고 나서 더 다시 이 논란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 한미정상회담 때도 우리가 온실가스 목표를 만들어서 11월에 좀 발표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상영 대비 온실가스 배출의 40% 이상을 감축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당초의 기준이 26.3%였는데요. 그거보다 13.7%포인트가 더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26.3%를 다시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얼마나 올릴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40%까지로 얘기를 하고 40% 이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이제 좀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선도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끼리 얘기할 때하고 이제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합의해서 안 하면 되는데 전 세계에다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욕먹잖아요. 욕먹는다는 표현이
이게 국제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비난을 받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게 급격한 성향 조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부담이 좀 커진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하고 비슷한 목표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10% 이상 된다. 한국에서는 10% 이상 된다. 그것이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목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좀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얼마쯤 필요하길래 그럴까? 그랬더니 6가지 주요 사업에서만 한 200조 원. 짜리가 가늠이 안 되는 이런 대규모 투자입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제일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약 90조 원 필요하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 67조 원 이렇게 대규모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우리가 이제 농업을 잡았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된 데는 배경도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다 보니까 감출 목표치가 높아져야 될 만큼 주변의 압력도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도 우리 목표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 제가 이제 기업들을 많이 취재를 하잖아요. 예. 기업들이 되게 양가적인 입장인 거예요. 이거를 탄소 중립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게 안 하는 회사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안 하자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탄소 배출 국경세를 부과하는 입장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는 그 물건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서 이제 관세 비슷하게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무시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관세가 높아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탄소 중립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는 문제가 부담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그런 양가적인 입장. 그 EU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뭐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등 5개 분야에 일단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유럽과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산재 부분에서 1차적으로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 한 3,200억 원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추산을 좀 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운데 가긴 가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방안들을 서로 협력 수준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까? 우리 어떻게 투자할까를 결국은 헤쳐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우리가 좀 과하다는 건 이런 지표로 확인이 되는데 우리 경제 규모나 수준이라는 게 세계 10위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걸 넘어선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의 압박이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 풀어야 되겠죠. 배달 대행료가 30% 가까이 올랐다.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소식이 나오던데 자영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예. 배달 산업에 종사하는 배달기사 라이더라고 하죠. 20만 명 정도가 추천이 됩니다. 이 얘기 들기 전에 먼저 이게 구조가 있거든요. 흔히 라이더 생각하면은 대리점에서 일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달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통합형 배달 플랫폼. 인플레이션에 앞에 늘 따라붙던 일시적이라는 말이 사라지면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고 2023년 스케줄에 잡혀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니까요.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올해 질문이었는데 퀴즈였는데 가상 매입 축소라고 우리말로는 하고 있는데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데 그 규모가 1,200억 달러나 됩니다. 이걸 좀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는 별개의 문제죠. 수도꼭지를 낸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요. 청바지 매장 가면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쫄쫄이 청바지 점점 가격폭이 줄어드는 거.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에 직간접 영향이 있을까요? 1752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는 미국 장세가 워낙 좋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괜찮았습니다만 미국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간간히 갈아치우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출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증시의 입장이 좋은 긴장하고 압제에는 민감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금융 완화기에서 들어선다는 게 아무래도 이 신흥국들에서 영향, 불안감 큰 편입니다. 5338번님도 다들 지금 총각을 해주셔서 파트가 끝났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쉽게 많은 투자자들이 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즘 악재들이 좀 널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무엇일까요? 양적 완화 축소의 방편으로 취하는 것으로 우리말로는 자산 매입 축소라고 하는데 한 단어로 영어입니다.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죠. 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회관 김방입니다. 자, 얼마 전에 가수 소녀시대 태연 씨가 기획 부동산 사기로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런 보도.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사건 피해자가 3천여 명, 피해 금액이 2,500억 원으로 단일 기획 부동산 사기가 최대 규모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개발이 비싸게 소개하는 늘 나왔는데 또 여기서 속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정보와 갖고 있다는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안정적으로 해결할 자체가 없을지 오늘 저는 소장 연결해서 기획부동산에 한마디로 파괴되지 않는 방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애꿎은 피해자가 되지를 않았으면 합니다. 전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사실 경제 수익인 너무 멋진 말이라. 예, 그 처음부터 사기를 친다 이런 계획으로 피해자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사실 이번 사태뿐만 아니고 사실 수십 년 전에 발생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런 의미로 큰 땅을 갖다가 이제 나눠서 이제 소액 투자가 했는데 이게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목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호재가 이제 큰 개발 호재가 있으면 개발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발 제한이 풀린다고 속여가지고 그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서 특정 다수에게 좀 비싸게 시세대로 아니고 예를 들면 시세가 뭐 평당 3만 원이면 한 거의 뭐 다 최소 5배에서 10배, 뭐 평당 100만 원 그런 식으로 지금 팔고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번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 주장이 부딪히겠습니다만 처음엔 분명히 그런 개발 제한이 풀린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들였던 것보다 무산됐다 이렇게 저기 주체들을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거짓말을 그렇군요. 왜냐하면 토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개발하고요.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땅이면 모르게 비싸기 때문에 아예 작업이 안 되니까요. 그 주변에 개발 제한이 있으면 가격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거를 붙여서 뭐 5배든 10배든 붙여서 판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강남이나 서울 수도권 유망지역에 이제 사무실을 아주 꾸밉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이쁘게 해놓고 이제 투자 법인 형태로 상호를 사용해서 직원들을 모집할 때부터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피하시는데요. 직원들한테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 기획부동산의 이제 교과서라 불리는 그런 책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또 팔면은 보통 매가의 수당을 이제 10% 정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를 팔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일반 중개사 복수보다 10배 하다 보니까 한 번 이제 주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직원이 50명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약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다리를 돈 도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신 직원들이 이제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과하고 지인들을 소개를 해주고 분명히 처음부터 이제 속일 목적이었다 그런 이제 증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번 사건 보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교수, 중소기업 회장 참 우리 사회 엘리트랄까요? 정보안의 촉이 강한 분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아까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꽤 알려졌는데 이 수법이라는 게 비슷합니까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개발 소재 주변을 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소비자들은 그 내용, 그 용도 지역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절대 보전구역인 비로소 1등급 토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소비자들은 모르죠. 근데 이거를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서 이제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건축이 아예 안 됩니다.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개발할 수 없는 곳인데 아예 그것을 노리고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건축도 안 되고 롯자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 사실 꼭 이번 경우뿐만 아니라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상냥한 임야를 사기로 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이런 걸 텐데 비슷한 수법에 넘어가는데 하나 궁금증이 드는 거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은 많은데 이게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즘 피해서라도 이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살짝 믿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영업하는 게 아니라 보통 자기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사람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해서 이런 계속 이게 이런 사태가 악순환이 지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단계의 마케팅처럼 기획부동산이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거의 저는 다단계가 거의 토지 기획부동산과 거의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심하고 속이겠다고 모인 세력들은 또 사람 심리를 세밀하게 이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밀을 해도 사실 완전 주구장창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좋게 넘기려고 하지만 이제 계속 지인이 이제 계속 연락을 합니다. 끝내주게 계약할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하고 좋아지게 일단 하지 않으면 선입금이나 청약을 2만 원을 걸지 않으면 6원이 이제 금방 나간다는 이렇게 심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광고라든지 아이오이들이 이제 뭐 자주 10년 이상 영업을 했다 이렇게 거기 신뢰감까지 이제 공헌을 하고요. 지인이나 가족, 유명인을 통해서 영업사 허위 정보들 TV처럼 거짓 신뢰감을 주는 분이 한 바퀴 하니까 그렇게 쉽게 당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연예인이 여기 껴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쪽에서 연예인을 또 하려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 무난한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경우에 그 피해자가 3,000명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쪽이 사들여서 구획한 뭐 맹지, 임야, 개발 제한 같은 땅 자체가 굉장히 그 큰 땅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만평이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땅을 그 법인에서 매입을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리 분할이 안 되면 이제 공유 지분으로 이제 그 한 필지에 190명을 넣었던 사건이 넣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공유 지분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투자를 권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수억 원을 넣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도 공유 지분, 뭐 평당 100이라고 해도 10평, 100평 이 정도는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부담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팔 때가 문제입니다. 이게 190명이나 이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팔아요 그걸? 그 190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금화가 어렵고 이제 각자 뭐 서로 아시는 분들도 아니고 다 모르는 연락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